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차는 소득 상위 10%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변화를 노린 문자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확한 대상자 확인 방법과 사기를 피하는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우선 2차 쿠폰의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국민비서 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10%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외 가구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3만 원과 지역가입자 31만 원,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51만 원, 지역가입자 5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진행되고 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말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문자 사기, 정식 용어로는 스미싱이라고 하죠.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소비 쿠폰 지급 대상 금액을 안내한다거나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을 해준다며 사이트 주소, URL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는 방식인데요. 해당 URL에 접속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나 SNS 안내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증시의 격렬한 반응과 여당과 대통령의 발언을 거쳐 결국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기로 공식화했습니다. 현행 기준인 종목당 5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 배경이 뭔가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10억 원으로 낮춰 이를 강화하려 했지만 철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구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즉각 환영 반응이 나오던데 이번 결정의 영향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아무래도 세금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0억 원 강화안에 불안해했던 투자자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중장기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 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세제 개편안에 담았던 건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볼 조슬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일단 키워드 3개 먼저 짚어보죠.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주병기후 공정위 출범,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3가지 키워드가 꼽혔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조금 전에 이미 현실화된 내용입니다. 추석 민생 대책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농축수산물 가격과 이 수급 안정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천 톤 추가 공급하고 9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이 과일과 한우 같은 이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미술관이나 휴양림 등 주요 관광지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 철도 여행 상품 반값 할인 혜택부터 이 특별 재난 지역 숙박시설 할인 쿠폰 15만 장 지급, 여기에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 대상 국내선 항공편 이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 연휴를 맞이해서 내수 회복도 조금 더 가속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주병기후 공정위 출범이면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학자 출신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일 공식 취임합니다. 시장에선 이 주 위원장이 재벌과 대기업의 이 반칙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향후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이 혁신적인 기업은 키워주되 불공정한 착취 또 사익 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 집단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유진그룹이 이와 관련해 최근 지난주 총수일과 사익 편취 행위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는 등 재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면 미국이 10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FED가 현지 시간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개최합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이 목요일인 18일 새벽 나올 예정인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이죠.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 페드워치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점친 바 있습니다. 또 0.5%포인트이나 이른바 B컷 가능성도 28%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와 더불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 경제 전망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 중앙은행이 17일, 또 영국 중앙은행이 18일,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은 19일 금리를 결정해 슈퍼 금리 히크가 이번 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10월 금리 인하로 질문을 했는데 10월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고 맞습니다. 9월로 잘못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주병기 후 공정위 출범, 그리고 미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짚어봤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이 불안정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연체가 3년째 가파르게 증가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경기 침체에 빚 못 갚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 부문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수는 58,198명이었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키는데요. 7개월 만에 재작년 증가폭에 다다랐으며 지난해 증가폭은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상의 모든 계층에서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매기간 11%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서 못 갚는 빚 규모가 점점 커진다고요. 네, 지난 7월 말 기준 채무불이행, 즉 연체자의 대출액은 35조 7,608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보다 11%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3년 연속 2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금리 급등 시기를 빚으로 버텼던 취약차주들이 경기 부진 단기화까지 겹치며 생활 능력이 더욱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60세 이상의 경우 제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편입으로 관련 모수가 증가한 데 더해 은퇴로 소득이 불분명해지면서 채무불이행 차주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고령층 중심의 채무불이행자 급증은 현장의 고통 신호이자 사회적 경고 등이라며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과 개수 모두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과 대상 주택에서 빠지거나 혹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올해 종부세 부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네, 국세청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대상 납세자 5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합산 배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신축용 토지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주택자가 구입한 빌라, 연립 등도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단기 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소유주택이 멸실돼 재건축, 재개발된 경우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 신청 때 다시 가능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해당 기업 영업이익의 5% 수준까지 대폭 강화됩니다. 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금융 관련 제재일 텐데 이게 현실화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3명 이상의 사망 근로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재해 횟수 등에 따라서 차등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징금 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최저 30억 원이라는 과징금 하한액도 설정하는 한편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 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하고 심사를 강화합니다. 또 상장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형사 판결이 나면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반영합니다. 네, 특히 재해율이 높은 업종이 건설업인데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등록 말소까지 시키는 대책이 나왔죠. 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을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또 2달에서 5달 사이였던 영업정지 기간도 사망자 수에 따라 강화합니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합니다. 공공기관의 산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의 안전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올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초기에 도입 계획이 밀리며 우려를 낳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가 이번 주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서울의 동서를 잇는 새로운 대중교통인데 어떻게 운항되고 효과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자세한 운항 일정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한강버스는 이번 주 목요일인 18일 오전 11시 첫 차부터 정식 운항합니다. 마곡에서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섬,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을 연결합니다. 초기에는 다소 운항 간격이 긴데요. 오전 11시부터 도착지 기준 오후 9시 37분까지 운항하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번 운항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노선을 이용하면 약 75분이 소요되는데요.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 확대 운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때부터 평일 운항 시간이 늘어나고 출퇴근길 급행 노선도 추가됩니다. 급행 노선을 이용하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출퇴근길 운항 간격 목표는 15분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착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근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편도 요금은 성인이 3,000원이고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용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적자를 면할 만큼의 이용자가 충분히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강버스가 이동시간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어 수요자가 충분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을 5,500명에서 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초기 운항기간 부족함이 있겠지만 연말까지 확대 운항되면 출퇴근 수요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9호선도 혼잡성이 싫어서 급행이 아닌 일반 노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대체제가 아닌 또 하나의 보완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강버스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치적을 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가 지난달 다시 꿈틀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전국적인 수치는 어떻습니까? 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 지수는 111.4로 전달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6.27 대출 규제 영향이 반영된 7월, 전달보다 13포인트 넘게 떨어졌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반등한 겁니다.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치가 115를 밑돌면서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진입했던 보합 국면은 지난달에도 유지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네, 특히 서울에서 심리 반등이 두드러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 지수는 122.7로 전달보다 5.4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달과 비교한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6.27 대출 규제 영향을 받기 전인 지난 6월 150.3에 비하면 여전히 낮지만 규제 시행 2달 만에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된 겁니다.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난달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7.3으로 전달보다 1.8포인트 빠졌습니다. 특히 전북과 강원의 지난달 주택매매 심리지수가 각각 전달보다 10.1포인트, 7.1포인트 내렸고요. 전북의 심리지수는 99.5를 기록하면서 최근 1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연금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노후연금은 3단계 안전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인데요. 하지만 퇴직연금도 대상자의 절반가량은 가입돼 있지 않아서 현실적인 안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퇴직연금의 전면 비과세가 추진돼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과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 일시금과 퇴직연금 전면 비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과세 표준에 대해 6%에서 45%,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3.3%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면제하자는 겁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성실히 일한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온전히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장기간 근로를 장려하고 은퇴 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일시금보다는 장기 수령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퇴직연금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을 50%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0년 이하 기간 동안 나눠 수령하면 30%, 10년 이상은 40% 감면되는데 20년 이상 구간이 신설되는 겁니다.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오랜 기간 나눠받도록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도 진행 중인데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주는 푸른 씨앗 가입 사업장이 내후년까지 100인 이하 개업으로 확대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